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화여대 경제학과의 석병훈 교수님 모시고, 일단 미 대선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보고, 뭐, 외환 이야기, 외환이 지금 뭐 1,400원을 계속 지금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외환 이야기 또 경기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어떻게 그 좀 뉴스들 좀 보셨어요? 그 트럼프랑 바이든 토론회. 예, 뭐 트럼프 바이든 경제 분야 공약 위주로 좀 아, 챙겨봤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그 경제 공약이 둘이 뭐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경제 공약 관련해 가지고 서로 막 네. 서로 내가 더 잘했다 이러고 싸움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네네. 사실 바이든은 가장 큰 약점이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예. 고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트럼프는 공격을 했고요, 주로. 그다음에 트럼프는 가장 큰 약점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건데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19 가 확산됐기 때문인데 바이든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두 진영에서 서로 이제 양자가 싸움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공약은 사실 경제 공약은 보면 가장 큰 기조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 감세 위주의 정책 대신 거기서 부족한 세원을 이제 뭐 이제 관세 수입에 대한 특히 대중국 관세를 높여서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네.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중산층, 저소득층을 감세를 하고 부자를 증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그러면 저 국민들은 어떤 세금 정책을 뭐 그건 민주당 지지하냐 공화당 지지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또 얼핏 그냥 듣기에는 야, 이왕이면 저 우리한테 걷지 말고 관세 같은 걸로 거두면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우리한테 안 거두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 경제 정책 같은 것은 트럼프 쪽이 더 좋았다라는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좀 놀란 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네. 주도가 돼서 이분이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인 교수들 경제학자 16명이 공동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 중에서 일부 정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런 것을 우려를 표명하는 그렇죠. 관세 올라가면. 그렇죠. 예. 공동 서한을 작성하는 거를 만들게 돼서 일반 대중들이 보는 거하고 뭔가 경제학자들이 보는 것이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경제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막 썩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예.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얘기에 악플도 많이 달리고 이러는 것이죠. 무풀보단 낫죠. 뭐.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뭐 약간 좀 시장이 혼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지금 미 대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최근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하고도 부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뭐 전월 대비 상승률이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모두 다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 게 분명해서 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이 될 것이고 올해 인하 횟수도 9월, 12월 두 차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 또 하락을 했고 금요일에 그다음에 뭐 국채 시장의 10년물 금리도 오히려 상승을 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TV 토론을 본 다음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일정 부분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혹시 우리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당선 가능성이요? 네. 저는 사실 뭐 여기저기서 제가 투자은행에 있는 분들도 만나보고 미국에 있는 뭐 지인들도 얘기들 들어보고 이러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역대 대선 결과들을 봤을 때요. 그 집권 초반부하고 이제 집권 말에 그 선거 시점에서 경제 성장률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경제 지표가 더 안 좋아졌을 때 집권 당시보다 집권 후반부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을 때 선거에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집권 초반기보다 후반부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예상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민주당은 어떻게 후보 좀 지금 바꾸자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바꾸기 어렵죠, 근데. 뭐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지. 지금 후보로 선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스스로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죠. 예. 바이든 안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민주당도 고민이 굉장히 크겠고. 그렇죠. 예. 네. 뭐 지지자들도 고민이 많겠죠. 예, 바이든 또 설득하려는 사람들도 많겠고, 또 반대편을 보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야 또 본인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또 붙들어 매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 또 있겠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 뭐 그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금리 뭐 10년물 같은 경우 뭐 얼마까지 갔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확인한 바로는 10년물 금리가 4.4%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4.4 정도. 예. 그러면 또 국채 발행을 엄청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예. 그러면 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혹시 또 일본도 뭐 국채 판다면서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국채가 많이 쏟아지면 금리,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이보다 더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 국채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당연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대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미국의 이런 과다한 정부 부채 뭐 이런 것들이 특히 또 대선을 임박해가지고는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난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 인하도 이제 못할 거고, 그리고 그 높은 금리에서 계속 나라의 그 빚에 대한 이자는 엄청나게 빚 부담이 커질 거고. 그리고 또 미국만 금리가 높으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또 달러 가격은 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니 일본인, 유럽인 다 또 환율이 막 1,500원, 1,600원 이렇게 갈 거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예, 그렇죠.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1,300원대 후반대까지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뭐 작년 말에 1,200원대였는데요.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한 번도 달러당 1,200원대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 1,30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당분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분수령은 유럽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부터 달러화가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화가 이제 약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지만 인하하는 속도를 되게 천천히 가져가겠다. 앞으로 추가적인 인하 속도를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유로화를 오히려 강세 현상을 유발하는 이 식의 이 암시를 줬거든요. 매파적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그랬는데 이제 그 효과가 사라진 거죠, 결국. 그리고 뭐 유럽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각국이 지금 물가는 안정이 되면서 경기 상황은 또 미국보다 안 좋으니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스위스도 중앙은행이 먼저 기준금리 인하했고요. 스웨덴도 역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 지수에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주요국들이 거기 포함된 주요 통화국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니까. 그러니까 뭐 원화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지금 원 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엔화는 당연히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조 전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일본의 예산으로 그 원리금 상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조 전환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일본 엔저 현상은 역시 역사적으로 지금 엔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엔저 때문에 원화도 동조화돼 가지고 지금 원화 환율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예. 미국으로 돈이 다 빨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변수가 있나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것만 가지고 우리나라로 투자 자금이 안 들어온다라고 단언할 수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돈이 혹시 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전 세계 시장은 안 좋은데 미국 혼자만 또 주식시장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사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요. 당분간에 그럴 가능성이 크죠.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 커지면 또 사람들이 달러 많이 살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 금 뭐 이런 거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 대한민국 국채 정도면 사실 안전자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채도 사실은 뭐 각국의 국부 펀드라든지 중앙은행의 뭐 외환 보유고의 포트폴리오에 항상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부도가 날 일도 없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요 선진국 대비 이제 금리도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보니까. 좀 외국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 자금이 이탈하더라도 채권 시장으로는 유입이 되는 항상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 프로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안전 자산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외환 시장 지금 이제 심야에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효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닌가요? 사실 채권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근데 주식 시장이 좀 매력적이진 않구나. 주식 시장은 아직 매력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문화가 성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좀 싸잖아요, 주식이. 우리 주식은 저평가돼 있는데요. 근데 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배당 소득에 붙는 세금이 사실은 이제 그 양도 소득에 붙는 세금에 비해서 많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할 유인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네네네. 혹시 그 뭐 개인적인 판단이시겠습니다만 저 둘 중에는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이익입니까? 지금 사실은 뭐 두 후보가 대선 경쟁이 격화될수록 원래는 공약은 수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양 그렇죠? 후보가 원래 그렇죠. 양 후보가. 그래서 뭐 이쪽 후보가 이런 공약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 이쪽에서도 비슷한 공약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약은 수렴해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일단은.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추진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오는 대가로 보조금을 약속했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이미 공장을 다 지었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뭐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사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무역 전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디커플링을 강조하고 있고요. 완전히 그냥 무역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정책이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디리스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에서만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좀 점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약간 좀 위험해서 좀 약하다. 바이든이 지속되는 것이. 그래서 약간 바이든이 지속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중국을 당장 전면적으로 다 막아버릴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막아버릴 점진적으로 거냐. 막을 거냐 해서 점진적으로 막는 게 우리한테 조금 이익이라는 거죠? 그나마 조금 이익이죠. 바이든 쪽 정책이? 현재로서는. 근데 얼핏 생각에는 우리랑 이제 중국이랑 워낙 경쟁하는 게 많으니까 중국 확 막아버리면 우리께 그만큼 수출이 예를 들어 뭐 화장품도 그렇고 요즘에 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 쫙 막아주면 오히려
다른 데 수출은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예. 그렇진 않은 모양이죠.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네. 중국하고 미국이 사실은 작년 말 기준으로도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국이고 미국이 제2위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육박하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다음에 중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최대 수입국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22.2%의 수입을 중국으로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중국으로의 무역 장벽을 높이게 되면요. 중국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역 장벽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역 장벽이라는 것은 미국으로만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의 무역 장벽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끼어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해야 되고 중간재나 뭐 소비재를 중국에 또 여전히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미국이 심지어 중국으로의 뭐 첨단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의 수출 역시 제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역시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저는 요거 좀 다르게 봅니다. 저 간만에 정프로 가면 다른 의견 한번 좀 제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 왜냐면 중국이 지금 우리랑 막 사이가 좋아서 우리 거를 사가는 게 아니고 우리 거 사가기 싫은데 여기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게 대표 선수가 되겠고요. 뭐 그렇지 지금 뭐 웬만한 뭐 K-pop 이런 거 다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거 사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들만 그냥 못마땅하지만 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만약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한들 우리 걸 안 살 수는 없을 거다. 여기서 더 안 살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사실 큰 손해 볼 게 별로 없는 반면 대신 우리는 중국이 그렇게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뭐 미국이든 아니면 뭐 유럽이든 이런 선진국들에 훨씬 더 수출할 기회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 특히나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것도 중국 여기만 달아주면 대안이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과 유럽에 우리 뭐 태양광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것들을 수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겠는가? 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전기 자동차 같은 거 지금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는 외국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막아야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워낙 중국이 지금 싸기 때문에요. 뭐 중국의 전기 자동차에 관세를 100% 부과해도 유럽에서도 자체 생산한 전기 자동차보다 여전히 중국 전기 자동차가 싸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지만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중국이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핵심 광물, 흑연 같은 경우 거의 100%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체 수입처를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이제 통제해버리면 그렇죠.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제일 무서운 부분이죠. 저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이 안 할게 놔두진 않을 것 같다. 미국이. 미국이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뭐 아예 이제 완전히 다 그냥 수출기를 100% 다 막을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그 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저는 중국보다 미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왜냐면 그런 흑연이든 아니면 히토류 같은 것들은 미국의 전략 물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만약에 미국이 못 사게 혹은 뭐 미국으로 원활하게 공급 안 되게 만들어 버리면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다라고 또 너무 아니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마저도 못 팔면 과연 내수만으로 그러니까 딴 수출품들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못 팔면 과연 정권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쉽지 않다.
또 그렇게 또 희망적으로 저는 봅니다. 예, 예. 근데 중국은 사실 미국이 무역 장벽을 지금 세워도요. 트럼프 때 세운 무역 장벽, 바이든이 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런 무역 장벽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다양한 방식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해외에 생산 기지를 건설한 거죠. 멕시코,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에다가 생산 기지를 건설해 가지고요. 중국이 중간재를 그 나라에 수출을 하고 거기서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보복 무역 장벽을 세웠더니 베트남에서 대미 수출이 늘고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규제할 필요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跨境 무역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알리, 테무, 그다음에 쉰 이런 걸로부터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면세 한도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우회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도 뭐 미국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수출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중국도 대처할 방법이 그렇죠. 많아서 맞아요. 굳이 겁나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간에서 우리나라만 피해볼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미국과 중국 중에 어디가 더 그런 그 무역에 있어서 힘을 더 쓸 수 있냐면은 이제 뭐 군사 이런 거 빼더라도 결국 사는 사람들의 바잉 파워도 셀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들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미국일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중 수출보다는 대중 수입이 훨씬 많을 테니까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뭐 이런저런 뭐 좀 뭐 산업별로 뭐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국은 미국이 더 큰 키를 더 많은 키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이제 어쨌든 그 사이에서 만약에 갈등이 커지면 우리나라가 좀 힘들어질 걸 걱정하시는 거죠. 크죠.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 되기를 기우제 지내면서 보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그런 없고요. 없잖아요. 정 의원이 제가 뭐 칼럼에서도 밝혔는데 우리가 대응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회 수출 경로를 뚫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이 지금 내수 시장도 크고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인건비도 저렴한 국가에다가 해외 생산 거점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거기로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요. 거기서 최종 제품을 조립을 해서 거기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거기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세운 무역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부진하고 미국이 대중 수출을 규제하니까 대중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대미 수출은 계속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거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멕시코의 무역 수지 흑자가 되지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회 수출 경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조치가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안 그래도 일자리 없어갖고 고생인데 수출 기업들은 좋겠죠. 예를 들면 베트남의 공장죠. 그럼 이제 수출 기업들은 뭐 돈 많이 나고 좋겠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도 자꾸 자기네 나라 안에 이제 공장 짓자는 거잖아요. 우리 일본도 그러는 것 같고 우리만 근데 그렇게 공장이 자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나. 우리 젊은이들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가 칼럼에서 제시했습니다. 정프로님 국회에 진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안을 가지고 계시다니.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최근에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 내에 이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타격이 많이 크잖아요. 중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근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세계 첨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 첨단 기업들이 다 중국 내에 있는 생산 기지들을 다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소위 말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생산 기지 말고 다른
플러스 원 국가의 생산 기지를 짓기 시작한 거죠. 세계 첨단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나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곳들이 인도하고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이거든요. 베트남 같은. 그래가지고 노동력도 싸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차이나 플러스 원의 그 국가가 되기 위해서 네. 세계 첨단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나름 강점이 있거든요. 메리트가. 네네네,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들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인프라 좋죠. 그렇죠. 인프라가 좋죠. 네. 네, 인도나 뭐 아세안 국가들보다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가 좋고 네. 그다음에 고학력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죠. 네.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이런 강점을 내세워서 정부가 왜 세계 첨단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해서 생산 기지를 국내에 유치를 하게 되면 네. 그것으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장이 나가지만 또 세계의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예. 메리트를 좀 주고. 그렇죠. 근데 그럼 또 국내 기업들이 약간 야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나도 안 해주더니 외국 기업들은 저렇게 차별적으로 많이 해주냐 이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생산 기지 건설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반대로. 하여튼 우리는 나가고 외국 거는 이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그렇죠. 뭐 평택이나 화성 하여튼 경기 남부나 뭐 우리나라에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수출하기도 또 좋은 한국만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에서 빠져나가는 공장들을 또 해외에서 데려오는 이런 전략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외에서 만약에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전과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그 국제 질서에 어느 편을 좀 잘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편은 미국 편.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우리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동맹 위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절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수입도 최대 수입국이고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우리가 한중 관계는 다시 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중국과의 교류,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또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화 교류, 서비스 산업의 교류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화 교류 같은 경우는 뭐 한류 열풍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 컨텐츠, K 컨텐츠를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교육 서비스를 갖다가 수출을 하는 것이죠, 중국에. 아니 우리 하고 싶지. 왜냐면 그 한중 FTA 2단계가 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개방하는 거였거든요. 아니 그 우리는 한류 수출하고 싶은데 중국이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이제 한중 FTA 2단계를 구체화하는 그런 게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서비스 시장에서의 양국의 교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게 전기가 마련이 되고요. 서비스 산업 중에서 특히 교육 서비스 이런 것을 확대를 하게 되면 뭐 양쪽에서 중국에서 사실 우리 한국의 교육 서비스를 수혜를 받은 미래 세대들이 생겨나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는 지식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참 헷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가지는 게 지금 이제 예전에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실제 그렇게 잘 됐죠. 그리고 중국, 미국도 사이가 뭐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혹시 이제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이 편을 마치 예전에 뭐 그 냉전 시대처럼 완전히 좀 가르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일본, 미국 혹은 뭐 선진국, 유럽 이런 데서 볼 때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처럼 보이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뇌피셜로 이제 조금 해보거든요. 그렇진 않은가요? 왜냐면 그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디리스킹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첨단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이 중국에게 넘어갈까봐 그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비스 산업 분야, 문화 컨텐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첨단
첨단 기술 산업에서 협력 강화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문화 컨텐츠에서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네네네. 미국의 뭐 눈치를 볼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국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향후 뭐 미중 갈등이 완화됐을 때 도로 이제 우리가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네. 그 끈을 유지하는 거라서 바람직하다. 다른 나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원해요? 중국도 지금 요번에 한중 FTA 2단계를 한중 정상회담의 논의 의제로 네. 합의사항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중국도 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양국이 합의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행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중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야 이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예를 들면 그 알리테무, 쉬인 뭐 이런 친구들이 완전히 막 우리 유통을 막 장악하는 이런 거를 좀 원하는 것 같고, 혹은 우리로부터는 반도체나 뭐 이런 첨단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미국 대신 어떻게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 예, 그거는 맞죠. 사실은. 예, 그것도 맞죠. 그래요? 네. 그것도 맞는데. 우리하고 원하는 게 중국이 원하는 건 그런 문화교류 이런 거보다는 좀 그런 거인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문화교류 정도 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은 건데 서로 원하는 게 다른 이게 잘 맞을까? 접점을 찾아가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언제 또 미중 관계가 좋아질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만 또 오리알 되면 안 되니까. 그래 양쪽을 잘 또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혹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반기 지금 막 증권사들은 3천씩 보고 있다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 하반기 괜찮게 보세요? 오늘 또 하반기 시작이잖아요. 사실 지금 하반기에 정책 대응을 좀 정교하게 가져가야 된다. 특히 통화 정책 부분을 저는 정교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방금 전에 제가 와 있었더니 앞에 오신 패널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게 속보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들, 소매 판매, 특히 소매 판매하고 설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비와 투자의 속보치 개념이거든요. 그것들이 감소했죠. 그다음에 전 산업 생산도 감소로 전월 대비 감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은 생산, 소비, 투자의 속보치 개념인데 이 트리플 감소로 전환했다는 거. 이것을 제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산, G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GDP 자체가 뭐 경기 침체 수준으로 갈 거를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문제는 소비와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2달 연속 지금 감소세고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꽤 오랜 기간 이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됐거든요. 석 달 연속으로. 그다음에 건설 기성 같은 거, 건설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아진 것의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건 무엇을 시사하냐면요. 이 고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금리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내수 소비도 침체가 됐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금리가 높게 되면 투자 자금을 조달을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대출 비용이 높아진 거를 말하니까 투자가 본격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 초반대까지 내려간 것은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지표거든요. 하반기 침체네. 그 내수 소비랑 투자는. 그렇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수출이 좋을 거니까. 일부 수출 기업들만 논하고 나머지 체감 경기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대로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는 3분기에는 좀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주요국들처럼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건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도 그것이 내수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려면 시차가 있잖아요. 1년 이상의 시차 걸리기 때문에 미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가장 문제는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두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고 외환 당국이 이런 걸로 좀 관리를 하고 정교하게 통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장이 곧 시작하니까요.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 프로님의 해안을 아유 무슨 말씀을 네, 고맙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님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